대표가 대표 사퇴론에 대해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선대위 쇄신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선대위 복귀 여부 스튜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없는 걸로 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의 언론 사찰 정황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에 대한 통신영장과 조회를 통해 취재원과 제보자 신원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여 만에 하루 확진자가 3,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CJ 택배노조가 올해만 4번째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판매를 통해 생계를 잇고 있는 자영업자 타격이 예상됩니다. 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도박장을 차려놓고 억대 도박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붙잡혔습니다. 사무실 입구에는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했습니다. 그룹 간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TV동맹에 이어 삼성전자와 현대차 간 차량 반도체 파트너십 기대감도 커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수습이냐 악화냐 기로에 선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이탈한 이후에 초선 의원들이 대표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실제 사퇴까지 하게 될지 아니면 선대위에 복귀할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야권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후보 측이 요청하면 생각해 보겠다며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잠시 뒤에 이준석 대표를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 그 속내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생각도 중요할 텐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홍현주 기자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20여 명이 모여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늘 오전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 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자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력하게 이제 시정 요구해달라라는 게 주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일부 초선은 사퇴론까지 언급했지만 이 대표는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저는 확실히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 면담 직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선 후보 측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생각한다며 선대위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 대표의 능력을 칭찬하며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잘 하실 것이라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 대표 스스로 판단할 거라고 했습니다. 약간의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무엇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것을 알 거예요. 다만 후보 등록을 48일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에서 이 대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부터 임태희 본부장과 권성동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핵심 12인 회의를 매일 아침 7시에 주재하며 중구난방이던 메시지 통제에도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합류 여부와 함께 선대위 정비 문제가 마무리되면 지지율 하락 국면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갈등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즉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지가 여전히 간단치 않은 숙제입니다. 이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여권의 노림수도 결국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윤 후보는 직분에 의한 일이었지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중범죄가 확정적인 후보와의 물타기 토론을 할 수 없다며 대장동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사태와 공수처의 사찰 논란을 거론하며 정권이 중범죄를 범한 게 확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당의 후보의 추가 토론 제안은 비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고 했습니다.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취하기 어려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처음으로 미안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적폐 수사로 고통받은 분을 향해 유감을 표한 적은 있지만 사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윤 후보는 대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참 나쁜 정부, 참 나쁜 정당이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던 걸 연상시킨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후보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와의 면담에선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과도한 개입을 정상화하겠다고 했고 MZ세대와의 일자리 토론에선 급격한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선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냥 막 아름아름 좀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받아. 윤 후보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와 경북을 방문하는데 이른바 탄핵의 강을 넘어설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아직도 수선한 야당과 달리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전 대표 합류로 전열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정책 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청년 사회복지사들을 만나서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적은 건 이상한 일이라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을 만난 이재명 후보는 같은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하고 쉬운 정규직이 불안정한 비정규직보다 보수가 많은 건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정규직이 안 되면 인생 끝이다. 이생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시장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차별화도 이어갔습니다.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수요 통제에 집중하니까 시장이 좀 왜곡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출범한 후보직 속 부동산 개혁위원회는 토지이익 배당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한 발 물러선 국토보유세를 사실상 이름만 바꿔 재추진한다는 건데 시장 개입을 줄인다는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주 1회 정책 토론도 거듭 제안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의 사면은 오히려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민주당이 낸 이 후보의 형 고 이재선 씨와의 갈등을 다룬 책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요즘 제가 밖에 나가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러는지 그리고 앞으로 선대위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스튜디오로 직접 불렀습니다.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그러는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뭐 좀 짧게지만 일단은 좀 왜 그러시는지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죠. 예. 네, 저는 지금까지 우리 2021년 들어가지고 선거의 트렌드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전당대회 이런 쪽에서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예. 하나는 정권 교체의 바람, 그리고 하나는 또 젊은 세대의 참여 바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젊은 세대 참여 바람이 좀 소멸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선거운동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선대위에 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일하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선대위가 잘못 꾸려진 겁니까? 일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무래도 조직 체계 하에서 예. 저희가 직책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지가 실제로 잘 조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달려나갔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있었던 뭐 그런 파열음들 다 아실 겁니다. 예. 실제로 회의체에서 제가 뭘 논의해보자 그랬는데 그걸 왜 이 자리에서 논의하냐라고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예. 제가 그러면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이것 좀 해라라고 했더니만은 나는 당신 말을 듣지 않는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저희가 출발선에 서가지고 이게 엔진이 고장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당 대표가 최고위원이 일종의 항명을 한다고 해서 선대위에서 그만두는 것이 어찌 보면 전쟁 중인 대통령이 장관이 말 안 듣는다고 망명해버린 것과 비슷하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서 꼭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무슨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간 것도 물론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만. 잘 기억하시겠지만 1박 2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 그 다음 날에 만약 그 사태가 정리됐다고 한다면은 아마 후보의 권위도 살고 제 권위도 사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원래 거꾸로 우리가 전쟁터에 지금 탈주 문제를 얘기하셨지만은 예. 거꾸로 전쟁터에서 항명이라고 하면은 일벌백계입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뭐 제가 후보를 책망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이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후보가 말하는 순간 이 선대위의 개선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적극적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고 저는 어쨌든 제가 지휘관으로서 그러니까 견장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휘권이 부정당한 거라 본 것이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 가셨을 때는 소위 이제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후보의 책임이 크다고 보시는 건죠? 저는 그 상황은 복합적인 문제였다 봅니다. 예. 어쨌든 그 자리에 계신 다른 선대위 관계자들도 뭐 생각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극적 시정 노력이 없었고 그리고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상황을 정확히 전달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질의응답하는 과정 중에서 그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다소 오해가 이제 양산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저대로 책임이 있겠죠. 제가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4시까지 사퇴하겠다 한 말을 제가 지킬 수도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저는 지킨 거죠. 그럼 곧바로 조수진 의원 문제를 처리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저의 명분은 하나도 없었겠죠. 그런 명분은 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초선 의원들이 찾아와서 사퇴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대표의 반응이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좀 전에 저희 보도에도 나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본인 그 조수진 단장이 당시에 얘기했던 민주주의와 오늘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을 민주주의라고 관대히 받아들인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통 방송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저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예. 예를 들어 저랑 같이 최고위원회에 앉아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저랑 굉장히 사적으로 소통을 잘하지만은 제가 뭐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방송 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뭐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관대한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선이 무너진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 중에서 일부가 저에 대해서 평가한 것도 저는 굉장히 그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반영하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선상의 어쨌든 그런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지 조수진 최고위원도 사실 여러 공간에서 저한테 굉장히 뼈 아픈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 그럼 없습니다. 지금도 당 대표로서 선대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방송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어 지금도 제 방에 오늘 예. 도합 한 12명 정도의 의원님들이 왔다 가셨거든요. 예.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땐 다 얘기를 합니다. 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의원님들도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저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내부 소통을 안 하고 밖에다 이야기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그건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 예.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 첫 질문에서 이제 선거 양상이 바뀌면서 젊은 층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내가 한 공이 크다라는 취지로 저에겐 들렸고 20, 30대 세대들의 그 정치권 정치 참여 문제에 이준석이 빠지고 나면 그분들이 이탈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저기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만한 말씀 아닙니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말씀하신 궤로 말하면은 예. 진짜 인질론이 됩니다. 제가 2030 세대 인질로라도 붙들고 있다는 취지의 그런 예. 게 되는데 저는 실제로 현상 분석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왔던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50대부터 투표율이 거의 80%에 달할 정도로 예. 50, 60, 70의 총결집으로 이긴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때 표격차가 3%였거든요. 예. 51.6대 48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그 50대가 10년이 지나가지고 그대로 6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 지지는 견고하고요. 예. 50대, 40대가 약간 민주당 성향으로 돌아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 세대의 선택이 결국에는 선거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울산 합의라는 것도 보면 거기서 저희가 합의한 3개조 중에 보면 하나가 선거 대전략, 대원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선거의 주전략으로 삼다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뒤에 한 18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약간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하면서 혼란을 겪었고 예. 실제 2030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저희가 지금 선거에 곤란함을 겪고 그 있는 부분은 겁니다. 조금 좀 건너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복잡해지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며칠 사이에 많이 떨어진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께서 조금 전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그 전제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용수철이 저희가 어느 순간까지 땡길 때까지는 탄성을 유지하다가 예. 벗어나면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2030은 용수철이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기현상이 발견되냐면요. 예. 2030 세대는 여론조사나 아니면 실제 투표에서 굉장히 재밌는 방법으로 표심을 드러냅니다.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때 보면은 20대 남성은 저희를 많이 찍었고요. 20대 여성은 그 당시에 성추문으로 벌어진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까지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정당, 여성의당 같은 그런 군소정당 후보에게 15%를 투표하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투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대가 특히 남성 지지층 위주로 일부 조사에서는 허경영 씨에게 13% 가까운 지지율을 몰아주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후보나 아니면 우리 선대위가 하는 것에서 다소간의 불만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절대 이재명 후보를 찍을 생각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궤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 지지율은 다시 우리 후보를 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궤의 변화가 이준석 대표의 복귀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제 하나에 대해 제가 뭐 거기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에는 이들이 반영시키고 싶어하는 아젠다가 반영되느냐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후보가 직접 요청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의 얘기는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칭찬을 했지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꼭 선대위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후보가 요청하면 선대위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오늘 그 뜻입니까? 언론 인터뷰 때문에 기사가 제목이 이렇게 나가서 제가 많은 예. 질의를 받았는데요. 제가 실제 그 인터뷰에서 답한 내용은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울산 합의의 원칙에 따라서 울산 합의의 첫 번째 조항이 뭐였냐면요. 예. 당 대표는 그 후보의 요청에 따라서 당무를 수행한다. 무조건 따른다거든요. 예. 저는 울산 합의의 첫 번째 조항을 지키겠다고 그때 이미 선언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시 이야기했는데 후보가 요청하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전 선대위 참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당무에 있어가지고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제가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울산 합의의 첫 번째. 선대위 참여도 후보의 요청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는 그렇게 확대해서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 예. 제가 실제로 사퇴하면서 밝힌 변이 그런 것이었고 선대위에서 제가 참여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 진실성이 훼손된다 보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선대위 참여에 조건을 붙이고 싶지 않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조건 없이 돌아가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후보에게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선대위 복귀하겠다 예. 하는 것도 사실 후보에게는 굉장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제가 만약 그런 조건을 내세워 선대위 복귀한다 하더라도 그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의 역할 관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것이지 제가 선대위에 들어가고 말고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제. 그것이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조건을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나름의 활동은 하시겠다. 저는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내년에 떨어지면 이준석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몇 달 전, 한 2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시면 민주당에서도 선대위 혼선이 있어가지고 그때 송영길 대표가 본인 선대위원장 던지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조율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했지만은 선대위원장을 던진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어떤 대선이든지 선대위의 조직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중간에 변화가 많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마지막 성공한 선거였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당시에 70여일 정도 앞두고 선대위가 좀 난맥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들어서면서 체계가 잡혀가지고 저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 조직계획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라든지 김종인 위원장과는 지금 소통을 하십니까 혹시? 김종인 위원장님은 선대위 회기 들어가시기 전에 항상 제 방에서 한 30분 앉아 계시다 가십니다. 아, 매일 같이? 예, 뭐 월목에 회의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주로? 그 선대위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아니요, 윤 위원장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저희는 그런 문제보다 오히려 되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인 현안들에 이야기라고 대한 하는 이야기를 많이 것은 해요. 구체적인 선거 운동의 방향성에 관한 얘기들.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실질적인 얘기하고 저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윤석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실패한다면 이준석의 정치적 입지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당대표 사퇴해야 될 테고요. 당연히 대선진 당대표가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 의문의 여지 없이 저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제가 가야 되는 어떤 길을 이제 찾고 있는 것인데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저희가 갖고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교통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경로가 계속 재탐색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선대위가 재구성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 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희가 앞에 보도 내용을 봤지만은 7시부터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회의를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이른 시점에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체계 잡기였거든요.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해서 어쨌든 선대위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 저는 중요한 것이고 저는 그게 완성된다 그러면 선거 이기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 위원장도 그러지만 지금의 상황을 대단한 분열 상황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뭐 그렇게 분열 상황을 보지도 않습니다. 분열 상황을 보지 않고. 예. 자, 짤막하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활동하실 겁니까?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사퇴한다고 그때 기자회견할 때 그때 덧붙인 얘기가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제가 기획했던 것들을 그대로 진행해도 좋고 아니면 다 버려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획했던 그대로 하나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은 뭐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좋은 계기가 생기면 다시 복귀할 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또 찾아서 예.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에 이어서 그 지인, 가족의 통신 자료까지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통신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통신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범죄 혐의를 분명히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들로 보면 도대체 무슨 범죄 혐의를 기재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법원이 알고도 영장을 내줬다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와 주변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건 적어도 69건입니다. 6월과 8월 사이 전체 70%인 53건이 집중됐습니다. 6월 14일 이성윤 에스코트 소환조사 CCTV 영상을 가져온 기자에 대한 통신조회가 이뤄진 뒤 2주 만에 해당 기자의 어머니를 통신조회했습니다. 6월 초 법원에 통신영장을 청구해 기자 통화 내역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당시 보도에 참여했던 다른 기자도 7월 공수처 통신조회 대상에 오른 뒤 한 달 새 배우자와 어머니, 친구까지 통신조회를 당했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보도했던 중앙일보 기자의 가족도 이동재 전 기자의 지인과 부친도 각각 공수처 통신조회 대상에 올랐습니다. 대구 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권 남용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자 공수처 존폐와 직결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통신영장 청구 근거를 묻자 적법한 절차였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사정이 이 정도 되면 공수처 역시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겁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단 한마디 외에 그 어떤 반응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의 상징으로 출발한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 가능성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 청와대, 여당 역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통신사로부터 기자의 통신 자료를 확인하는 데는 공문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요청만 있으면 가입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통신사에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본인 자료를 들여다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개인 통화 내역까지 볼 수 있는 통신영장도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1년 넘게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처리 규제가 해외에 비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OECD 관련 지침엔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을 명시하고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개인정보 주체가 정보 처리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와 특정 상황에서 반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영장주의는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신사들은 한 설문조사에서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힐 정도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헌법 소원까지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5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한파의 주말 효과까지 겹치면서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다시 1,100명대로 올라서 방역 상황이 여전히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임시 선별 검사소입니다. 찬바람을 막으려 천막까지 쳤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 못해도 40분 걸렸다고 하면 오늘 한 10분도 안 걸려서 그냥 검사 다 받고. 지난주 27만 건에 이르던 검사 건수는 한파 등의 영향으로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는 3,865명, 28일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700명까지 치솟던 병상 대기자도 한 달 보름여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사흘 만에 다시 1,100명대로 올라 8일째 네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외인 규모의 감소가 위중증 환자의 감소로 연결되는 데에는 시차가 좀 필요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증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치료제가 들어오는 1월 중순까지 방역에 고삐를 풀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다시 시작을 해도 대응이 가능한 그런 준비가 된 다음에 풀어야지 그냥 풀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정부는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2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정부가 거점 전담병원도 확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병상 확보를 위해서 기존 중환자들을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가족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얘기죠. 옮겨갈 병원을 찾는 것도 이송 비용도 모두 환자 부담이어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6개월 전 뇌출혈로 쓰러진 75살 A씨는 김포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자가호흡이 안 될 정도로 위중한 상태지만 24일 병원 측으로부터 닷새 안에 병실을 비워달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통보를 받았거든요. 해당 병원이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환자용 병상이 필요해진 겁니다. 고향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65살 B씨도 같은 이유로 31일까지 병실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옮겨갈 병원을 찾는 것도 이송 비용도 모두 환자 측 부담입니다. 지금 방법이 없어요. 우리 보고 알아보는 자체가 말도 안 되잖아. 그 비용은 저희가 다 내야 돼. 의료계에선 이처럼 대책 없는 중환자 전원 조치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원이 책임지고 어레인지를 해야죠. 환자 보고 어레인지 하라는 거는 노숙자 만드는 거예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것이어서
병상 확보 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란 입장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졌고 서해안에는 눈까지 내리면서 빙판길 사고가 일었는데요. 2차 사고로 이어져서 3명이 숨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앞서 미끄러진 트럭 운전자를 돕던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달려가려 하지만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휘청거립니다. 내린 눈이 얼면서 빙판으로 변한 도로에는 사고 난 트럭과 승용차 잔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충남 아산의 한 국도에서 1톤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멈춰섰습니다. 사고 당시 아산에는 눈이 1.8cm 내렸고 기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뒤따르던 SUV 탑승자 4명이 차에서 내려 트럭 운전기사를 돕는 순간 달려오던 또 다른 SUV가 미끄러지면서 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완전히 빙판이라 이 차가 벌써 사고 나가지고 1, 2차선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고로 화물차를 몰던 필리핀 국적 A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수습을 돕던 외국인 근로자 4명 가운데 B씨 등 2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A씨와 B씨 일행은 모두 각자 회사에서 퇴근 후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많이 성실했고 제가 또 각별하게 생각했던 또 직원이었고 자녀는 필리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2차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도박장을 차려놓고 수억 원대 도박을 벌인 조폭 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는데 사무실 입구에는 CCTV를 설치해서 단속에 대비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빈 사무실 안에 수십여 명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손에 쥔 현금 다발로 판돈을 걸며 도박을 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까지 포착됩니다. 사무실 한켠에서는 입구 감시용 CCTV 화면도 보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의 주택에서도 수억 원대 도박이 벌어집니다. 50대 A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부터 부산과 충남 일대를 돌며 5차례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폭력 조직 두목인 A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와중에 도박장까지 운영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는 하루 최대 10억대 판돈이 오갔고 A씨는 도박 수수료는 물론 선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한 시간에 한 30회 정도의 도박을 했습니다. 전주라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선이자 10%를 떼고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수십여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난 주말 이 호남과 동해안에 유독 많은 눈이 내리면서 지붕이 내려앉는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습설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피해를 키우는 습설에 맞췄습니다. 폭설에 지붕이 무너져버린 양식장. 천장이 주저앉아 원래 모습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대로 40cm, 50cm가 쌓여버리니까 힘 비중을 못 이기니까 그대로 무너진 거죠. 곧 농사를 지어야 할 비닐하우스는 맥없이 주저앉았고 철근도 휘어버렸죠. 25일부터 사흘 동안 내린 눈으로 전남 무안에서만 비닐하우스 20개 동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월 달에면 지금 고추 모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대합을 해놓은 게. 이번에 내린 눈은 물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 수온이 높은 바다 위에서 눈구름이 형성되면 습설이 되는데 뭉치는 성질이 있어 눈을 치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습설의 무게는 건설의 3배로 100제곱미터에 10cm만 쌓여도 3톤에 이릅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어 있는데요. 수분을 많이 포함한 습설 형태로 이제 무거운 특징이 있습니다. 약한 구준말 같은 경우는 시설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동해안에 내려 어선 5척을 가라앉게 하고 차량을 고립시킨 것도 습설이었죠. 중장비로 치우지 않으면 이게 통행에 많이 지장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8년 3월 경북에선 습설 피해로 참외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포도 농장이 망가졌고 2016년 1월에도 충청 호남 지역 폭설로 비닐하우스 50동과 축사 3곳이 주저앉았는데 철근까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조용히 쌓이며 큰 피해를 안기는 습설. 쌓이는 즉시 쓸어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국내 택배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인 CJ 대한통운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만 벌써 4번째 파업인데요. 코로나로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생계를 잇고 있는 자영업자는 좌불안석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CJ 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택배비 인상에 따른 이윤 배분 때문. 노조는 택배 요금이 170원 올랐지만 이 중 50여 원만 택배기사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지만 CJ 대한통운 측은 인상된 요금은 140원이었고 이 중 절반이 배분됐다고 맞섭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 요즘 당분은 세고 솔직히 하루에 3번씩 배달을 하니까.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약 1,650명. 전체 CJ 택배기사의 8% 정도여서 배송 대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만 4번째 이어진 파업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해하는 과정에 택배기사들의 이익을 더 챙긴다라고 또 파업에 나설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좀 공감해 줄지. 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연말연시 택배 물량 증가로 배송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아진 자영업자들은 파업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냉장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데 배송이 다음날 안 되면 제품이 상하거든요. 그럼 바로 반품이죠. 매출 손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잖아요.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자영업자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한 중소기업이 대기업 한화를 상대로 낸 기술 탈취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라도 승소한 거는 처음입니다. 대기업이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 SJ이노테크는 한화와 태양광 제조설비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는 부품 목록 등 핵심 기술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한화에 전달했고 한화가 2014년부터 같은 장비를 자체 개발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의 장비를 한화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SJ이노테크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화가 일부 기술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게 맞다며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대기업에 의한 유사 기술 탈취의 경종의 사례가 될 것이고 건전한 기술 거래 확립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한화 측은 공개된 정보를 활용했고 6명의 경력 직원을 채용해 자체 개발한 기술임을 사법 절차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월에는 현대중공업과 하청중소기업이 정부가 참여한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분쟁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내년 초 쌀 20만 톤을 사들여 쌀값 하락을 막기로 했습니다. 물가 급등 우려에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5년 만에 대규모 쌀 수매에 나선 겁니다. 한편으로 공공요금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부담은 다음 정부로 넘겼는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민생 대신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당 정이 결정한 쌀 수매 규모는 20만 톤입니다. 2017년 수매 이후 5년 만인데 초과 공급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결과적으로 밥상 물가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을 앞두고 농촌 민심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27만 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속 기재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오늘 기준 쌀 20kg 도매가는 지난해보다 6% 하락했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16% 비쌉니다. 정부가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시기를 대선 직후인 4월 이후로 못 박은 것도 논란입니다. 당정은 이재명 후보가 요청한 내년 보유세 동결도 추진 중인데 현 정부 탈원전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쌓인 공공요금 보유세 인상 부담을 모두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 3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공공일자리 106만 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만 개를 1월 중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은 그 다음 달 발표되는 대선 전 마지막 고용 통계를 분식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민과 국민에게 부담을 한꺼번에 지우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민생보다 대선 노름에만. TV조선 장용욱입니다. 현대자동차에 삼성이 만든 반도체가 탑재되고 삼성TV에는 라이벌인 LG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쟁 관계거나 협력할 수 없었던 기업 간의 동맹이 가시화하는 분위기인데 그 배경이 뭔지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에 해외 완성차 업체와 반도체 기업이 손잡는 움직임을 보이자 총수들에게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 두 회사의 협력이 가속화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3종을 공개했고 친환경 자율주행차 개발에 주력하는 현대차 역시 외부 반도체 기업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 간 합종 연횡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TV 기술을 두고 비방전을 벌였던 삼성과 LG.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살짝 답답한 안 익혀지죠. 네,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받아 TV 생산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차세대 TV 기술 개발 공백을 OLED TV로 채울 수 있고 LG는 새 공급처를 확보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국내의 업체들끼리 서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벽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서 기업들은 경쟁이 아닌 동맹이라는 실리를 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미국에 사는 70대 교포가 50년 전 서울의 노점상에게 홍합탕 한 끼를 얻어먹었습니다. 그걸 갚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온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 노점상에 있던 경찰서로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경찰 신촌지구대에 미화 2,000달러 수표와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72살 남성이라고만 밝힌 A씨. 1970년대 중반 강원도에서 상경해 20대 고학생이던 A씨는 어느 춥고 배고픈 겨울밤 노점상에서 홍합탕을 파는 아주머니를 마주했습니다. 당시 A씨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돈은 다음에 드리겠다며 홍합탕을 얻어먹었지만 결국 돈을 갚지 못한 채 미국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힘들 때 얻어먹고 치르지 못한 홍합탕 값은 평생 마음의 빚이 되었고 A씨는 그때를 생각하며 당시 노점상이 있었던 신촌의 경찰지구대에 2,0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A씨는 편지에 사연을 소개하고 너무도 작은 액수라 부끄럽지만 가장 어려운 분께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제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신촌동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기부하는 걸로. 최근 도봉구에선 한 남성이 현금 300만 원을 주민센터에 기부하고 전북 완주복지센터에는 14년째 익명의 쌀포대가 배달되는 등 코로나와 한파에도 얼굴 없는 기부 천사의 손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새벽 시간에 운항 중이던 여객선에 불이 나 8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선장은 처음 불이 났을 때 승객을 깨워서 대피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1시간을 더 운항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불길이 여객선을 집어삼켰습니다. 승객들이 잠든 새벽 3시쯤 방글라데시 수간다강을 따라 바구나로 가던 오비잔 10호에 불이 났습니다. 3층 여객선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42명이 숨지고 47명이 실종됐습니다.
전이 시작했어요. 정원은 420명인데 당시 800명가량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은 기관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장은 불이 났다는 보고를 받고도 1시간 가까이 운항을 계속했습니다. 멈춘 뒤 승객들을 깨우고 대피할 준비를 했더라면 귀한 목숨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আমার সম্ভবত তেলের ট্যাঙ্কিতেও আগুন অগ্নিদগ্ধ হয় এবং বিকট শব্দে লঞ্চটা এখানে থেমে যায়. 소화기나 구명용품도 충분하지 않았고 기관실 주변엔 인화성 물질이 마구잡이로 놓여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선주와 선장 등 8명을 안전수칙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해군 해남구조전대장 황병익 대령 등 7명이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제12회 위국헌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천안함 사건 등 30회 넘는 구조작전에 투입됐던 황 대령을 비롯해 육군 김재엽 소령, 공군 조주영, 이정영 중령, 육군 임병찬 중사가 수상했습니다. 특별상은 탄도탄 요격미사일 개발 실험 도중 순직한 고 기태석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수상했고, 한미동맹상은 윌리엄 리브스 주한 미군사령부 중령이 받았습니다. 세계 11개 도시에서 종일 천천히 망치질을 하는 조각품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이 작품이 가장 크다고 하죠. 노동의 숭고함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영화 올드보이의 명장면 장도리 격투신입니다. 망치도 흉기가 되니까 철없는 아이들에게 함부로 맡겼다간 큰일 나죠. 그래서 나온 게 어린애가 망치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망치의 법칙입니다. 권력이라는 망치를 쥐면 닥치는 대로 두드려야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시인은 어릴 적 뒹굴던 온돌방을 냄새로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겨울이면 무를 썰어 말리셨다. 방 안 가득 무 향내가 났다. 우리도 따순 데를 골라 호박씨를 들어놓았다. 이 말린 호박씨는 고소한 주전부리였습니다. 남 몰래 먹느라 껍질 깔 새도 없이 한 입에 털어놓곤 했죠. 그러면 나중에 껍질만 배설되는 걸 가리켜 뒤로 호박씨 깐다고 했습니다. 겉으론 점잖은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짓을 다 한다는 속담입니다. 공수처가 벌인 것으로 드러난 통화 뒷조사가 줄줄이 호박씨 까듯 200여 명, 300여 차례까지 불어났습니다. 주로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인,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의 야당 정치인까지 무차별로 통신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만 22개 언론사 120여 명에 이르고 이성윤 검사장 황제 조사를 특종 보도한 기자들은 어머니와 여동생, 친구들까지 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소속 의원 39명의 개인정보가 틀렸습니다. 하라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엉성하게 하면서 수사 대상도 아닌 기자와 민간인의 동태를 두드려보는 망치질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던 겁니다. 공수처는 의혹이 전방위 민간 사찰과 정치 사찰로 번지자 과거 수사 관행을 답습하면서 논란을 빚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수사 관행을 답습했다. 자, 유감이란 마음에 차지 않아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느낌이 남아있는 듯하다는 뜻이죠. 사실 잘못한 쪽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쪽이 해야 어울리는 말입니다. 과거 수사 관행이란 말도 가당치 않은 핑계입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눕니다. 숨어서 일을 꾸미는 속셈과 수작을 가리키는 순우리발 야로를 부려봐야 시간이 지나면 벗겨진 호박씨 껍데기 나오듯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공수처가 정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겠다면 이제 수사로 밝혀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12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망치 들면 다 못으로 보이나 였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눈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최고 3cm,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 지역은 1cm 미만이 되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출근 시간대가 걱정입니다. 얇은 빙판길이 생기면서 도로가 미끄럽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곳곳으로 초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더 나빠지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구는 9도까지 오르면서 겨울치고는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모레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8일 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